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청문입니다. 한자로는요, 들을 청, 들을 문입니다. 들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 청문위원들이 말하는 시간으로 좀 바뀌어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26일 날 열리게 되는데 그 얘기부터 20년이 된 인사청문제도의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호수 총장 후보자 지금 증인 채택 문제로 사전 삿바 싸움이 좀 신경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대거 이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저희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호수 후보자의 뭐 도덕성 혹은 정책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별로 이렇게 적합한 증인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 청문회장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좀 뻔히 보여서 예.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걸 좀 증인 혹은 참고인을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청문회의 추세가 지난번에 그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그 청문도 그렇고 총리 후보자 청문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그 추세가 대거 증인이나 참고인들을 또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걸 예. 통해서 정치 공세 또 정치 쟁점하는 또 경향들이 또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종의 새로운 좀 추세인 것 같은데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들은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게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공세 목적의 증인과 참고인이라 한다면 그거는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이영수 의원은 비교적 최근에 인사청문특위위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현재 상황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김호수 후보께서 이제 몇 가지 지금 언론에 이제 사전에 드러난 것들이 좀 있죠.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의 3명의 법무부 장관을 다 보좌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얘기가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문제 여기에 어느 정도 관련이 되어 있느냐. 사실 이것 때문에 수원지검으로 또 수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서면 조사로 받아서 또 너무 지나치게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전관예우 문제가 커요. 전관예우를 받아서 모 로펌에서 월 보수로 2,900만 원까지 월 받은 거로 드러나서 과거에 안대희 국무총리가 고액 그 수임료 관련해서 전관예우 문제로 사퇴를 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청문제도를 이렇게 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증인과 참고인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거로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는 여당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한 명도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번에 한 명도 증인 채택, 참고인 채택을 안 해주는 것은 좀 과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해서 후보자의 정책 능력을 좀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 이제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를 할 때 그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일종의 여야 간에 지켜왔던 룰이 있었습니다. 예. 그 룰은 어떤 거냐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서로 안 해왔던 것이 그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조국 장관이라든지 뭐 한동훈 검사라든지 등등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요청을 하는 것은 수사 중인 사안들이고 또 재판 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은 사실 어렵다라는 것은 오래된 일종의 좀 관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개혁 혹은 이제 국민이 요구하시는 검찰상을 어떻게 검찰총장으로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증인과 참고인이라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을 좀 선정해서 채택을 신청할 때 야당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먼저 고려하게 됩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저명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정책 검증을 한번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도덕성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한 증인이나 참고인,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드러난
김학의 차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관 예우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재판 같은 게 없는 거니까 예. 그런 거 관련한 증인들은 좀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은 여당은 사실 좀 많이 귀를 열고 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예. 야당은 사실 좀 이제 송곳 질문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들을 통해서 그분이 정말 적합한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당 의원님들이 지금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뭐 180대 100 정도에 되는 이런 우세를 우리 예. 여당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마음과 아량으로 야당의 의견들을 좀 포용해 주시면서 청문회도 야당 한번 시컷 얘기해 봐라. 뭐 우리가 그 정도로 다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수용성과 포용성을 좀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예. 더 청문회가 좀 풍성한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여당의 요청,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2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요. 예. 그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죠. 그래서는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서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문재인의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 역시나 뭐 코드 인사다. 이렇게 하면서는 부적격자다 했고 또 청문회 마친 이후에도 온갖 의혹 때문에 도저히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 그래서 예. 청문 보고서가 그때도 채택이 안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분이 마치 야권의 엄청난 구원투수가 돼인 또 야권의 기대주로 이게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돌이켜 보면 그 청문회가 지나치게 정쟁화가 된다면 실제로 그 후보자가 뭐 국무위원이 됐던 검찰총장이 됐던 어떤 권력기관의 수장을 검증하는 그 자리가 정말로 정쟁의 자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 직위에 해당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 사실 좀 놓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동안에 좀 그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인사청문제도 고위직에 대한 이게 도입된 이후에 손질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지만 사실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식으로 여야가 바뀌면 공수의 대상이 또 서로 바뀌어가면서 유야무야 돼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에 지난해 말에 박병석 의장이 이 여야가 이 인사청문제도를 좀 개선하는 쪽으로 TF를 구성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다라고 오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는 했지만 6개월이 반년이 되는 이 시점에도 거기에 관련된 TF는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던졌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인사청문제도는 20년 만에 좀 바뀌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또 뭐 우려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에서 제가 선임부대표로 활동을 해서 그 당시 상황을 좀 알고 있는데요. 6개월 전쯤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당의 원내대표랑 이제 정기적인 회동을 했었습니다. 네. 정기적인 회동을 하면서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좀 손을 좀 보자 그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양당의 대표가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TF를 구성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진도가 안 나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야당에서는 지금 당장의 인사청문 제도 혹은 부적격 인사들에 대한 소위 이제 좀 면피성으로 그렇게 이제 인사청문 제도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용 시점은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이제 초대 내각부터 예.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세요. 조승래 의원님이 제 옆방이라서 이렇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네. 굉장히 합리적인 의원님인데 오늘 합리적인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 이명박 그 정권 때도 사실은 그때 당시 여당, 우리 쪽 당이죠. 우리 네. 쪽 당에서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개선을 제안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내놨는데 그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쯤이 적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이 청문제도 손질은 항상 여당이 얘기를 해요.
야당이 제안을 했으면 아마 금방 그게 통과가 됐을 텐데. 수비하는 쪽에서. 그렇죠. 사실 그 상대 당의 후보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털이를 하듯이 털고요. 예. 우리 쪽 자당 후보의 자당 여당일 때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으로 대하거든요. 그게 예. 뭐 똑같습니다. 뭐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걸 한번 털고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부터 내년 대선까지 이 시점이 참 좋은 시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조성래 의원님 말씀하셨던 다음 정부부터 이제 하자. 다음 정부는 누가 들어설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검증을 이렇게 국민들 모두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먼지털이식으로 해야 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도덕성이나 법적인 검찰은 FBI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청와대 인사수석실하고 공직기강에서 이걸 다 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동안 쭉 해왔지만 다 실패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17명이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10명이 그렇게 됐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무려 32명이나 지금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하게 되는 이런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사실 도덕성 검증이나 법적 검토는 좀 공신력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기관에서 이거를 하고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 하는 정책 검증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을 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책적인 부분과 도덕성 부분을 그거를 체크하는 쪽의 주체를 좀 달리하는 쪽을 말씀하셨는데 네. 일각에서는 또 공개할 부분과 비공개할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눠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 제도를 선보면서 해야 될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양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일종의 이제 개인의 사생활 혹은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예.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직무상 도덕성에도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공인으로서 검증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공개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검증 시스템이 사실은 좀 취약한 겁니다. 아까 이양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청와대 뭐 공직기강이든 인사수석실이든 아니면 뭐 이런 데서 개인의 동의에 근거해서 인사검증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개인의 동의에 근거해서 인사검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취약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검증에 대한 절차나 과정들을 이제 법적으로 훨씬 더 좀 정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검증에 대한 책임성을 청와대가 분명히 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공개적인 청문회장에 만약에 못 보낸다 그러면 사실은 청와대가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만큼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검증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비공개 혹은 공개로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이제 정책 청문회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야 간에 또 한편으로는 그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도덕적 기준.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지난번 장관들도 역대 장관들 쭉 청문해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그 소위 다운 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썼던 시절에 그때 이제 집거를 했던 사람들은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용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조차도 안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 사실은 합의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디는 된다고 그러고 네. 자꾸 이런 좀 소모적 공방이 되는 거니까 어떤 자격 기준에 대해서도 여야 혹은 정치권 아니면 국민적 공감대나 기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사실은 그렇게 국회에서 정치적 공방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김호수 후보자 이제 청문회 26일 날 열리게 되는데 야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호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선고 검증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제 법사위 상황을 보니까 청문회 자체가 지금 열리기가 열릴 쉽지 수도 않은 있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실은 법사위원장직을 법적으로는 지금 그렇죠.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내대표가 와서 회의를 볼 수 없으니까 저번 간사인 백혜련 간사한테 회의권을 넘겼는데 그 백혜련 간사가 그 회의권을 현재 내정된 간사인 박주민 간사한테 주기 위해서
기립으로 단독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이 지금 심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김호수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후보자처럼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과거 윤석열 후보자가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고 여당에서는 굉장히 칭찬 일색이었는데 되고 나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굉장히 여당의 질타를 많이 받았던 총장이잖아요. 예. 저는 김호수 이 후보자도 여야의 치우침이 없이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의 직분을 다 한다면 뭐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이 일부러 낙마시키려고 그리고 또 일부러 흠을 감추려고 할 필요는 없고 있는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 드러난 대로 제대로 소명하고 잘 밝히고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두 분과 말씀 나눠보니까 인사청문제도 TF 여야 합의한 대로 구성을 빨리 해서 두 분이 TF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뚜껑을 연 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분주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권, 야권은 야권대로 대선 시계가 흘러가면서 이 대망의 꿈이 서로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세 명의 빅3 혹은 1강 2중으로 분류되는 주자들의 행보들이 연일 분주합니다. 오늘 관련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 후보 적합도에 대한 오늘의 나온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파란색 그래프만 좀 봐주시면 민주당 후보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의 그래프 표 차이가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요. 지금 오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싱크탱크도 발족이 됐고 분주하게 여야 특히 여권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요즘 경선 연기로는 이제 들어간 거라고 봐도 되나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 이제 경선 연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제 충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당은 이제 대선 6개월 전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어서 예. 너무 일찍 선출하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야권의 공격이나 예. 또 언론의 검증이나 이런 것이 너무 또 혹독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권의 주자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좀 비슷한 시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궐선거 이제 패배 이후에 당을 조금 좀 추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데 바로 이제 대표 선거를 했고 또 연이어 바로 또 대선 후보 경선을 한다는 것이 당이 좀 대열 정비를 하는데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우리가 당원 당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우리들이 했던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는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 물론 각 주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선수들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만약에 당과 협의를 한다면 그건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당에서 먼저 그렇게 경선 시기를 늦추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대선 국면에서의 한 달은 또 길다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렇게 아까 이제 조사에 어떤 분들은 좀 뒤처지고 어떤 분은 예. 조금 위에 있고 그러지만 이 결과가 또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대선은 앞으로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비전 제시를 차분하게 당원들 혹은 국민들에게 설득을 한다면 저 여론조사 지형은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합도 조사 중에서 조승래 의원은 가장 눈길이 가는 인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표라고 할까요? 어느 쪽에 좀 눈길이 가세요? 글쎄요. 이제 아마도 지금 우리 당은 저렇게 이제 세 분 말고도 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현재 이제 1위를 유지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위, 3위, 4위, 5위 그룹들이 어떻게 역동성을 보이느냐.
그게 저는 우리 민주당 경선의 좀 관건이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랬을 때 저는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좀 커진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보수 야권에서는 일단 잠행하고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이 5.18 메시지를 낸 데 이어서 또 분야별 학습을 통해서 행보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지금은 당권 경쟁이 워낙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월 초에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새 지도부에 따라서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보수 야권의 대권, 대망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의 지금 내에 있는 그 대권 후보자들이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죠. 예. 지금 윤석열 후보도 밖에 계시고 안철수 후보도 지금 다른 당에 계시고 홍준표 예. 전 대표께서도 지금 무소속으로 계시고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취하는 방식은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의 플랫폼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고 그 본인들이 이제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지만 우리는 범야권,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당 180석의 독주를 좀 견제할 수 있는 그 범야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그런 국민의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 지금 뭐 영성과 초선의 반란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은 뭐 중진들이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당대표를 하고 또 거기에 출마하고 예. 그들끼리만의 리그였는데 이번에 새로운 바람, 개혁의 바람, 신선한 바람들이 이런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진들께서 그리고 이제 다선 의원님들도 앞으로 이 청년과 그리고 이제 초선들 원외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전당대회 이후에는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렇게 구축하실 것이고 실제로 뭐 반란이 성공해서 영선과 초선의 반란이 성공해서 그분들이 된다 그러면은 또 경륜이 있는 그 다선 의원들의 생각을 골고루 다 담아서 본인들의 개혁 방안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겠죠. 그런 신구 간의 조화로운 그런 텃밭이 마련되면서 그 위에 어느 후보든지 범야권 후보들이 자유롭게 와서 특정 당이라든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선이 아니고 정말 공명정대한 경선이 돼서 그분이 범야권 후보로서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대권 지형도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야권의 대권 지형도까지 바뀌어질 건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신 그 여러분들이 한 지금 7, 8분 정도 되시는 그 우리 당 후보라든가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 이런 분들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선은 지금 다선 의원이 되든 아니면은 영선과 초선 의원이 되든 네. 그분들이 협력해서 플랫폼을 구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당대표 경선이 이렇게 전당대회가 재밌었던 경우는 전 사실 좀 처음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 거기에서 생겨난 시너지라든지 그런 컨벤션 효과를 대선 후보한테 바로 전달을 해서 그 에너지와 역량이 대선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대선 때 되면요, 그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치를 과연 누가 더 충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민심은 움직이기 마련인데 이번 대선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주요한 민심을 꿰뚫는 어떤 지배하는 민심을 휘두른 그런 가치가 될 것인지를 두 분께 차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총장이 그 이제 여야권의 이제 그 선두주자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 아마도 이제 여전히 이제 공정에 대한 공정. 예,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공정이라는 이슈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던 공정의 이슈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또 급격하게 기술 문명이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의 공정의 이슈는 조금 더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여야 간의 대선을 둘러싼 논쟁이
단순하게 그냥 공정의 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이 변화된 조건 속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한 단계 더 그 선진국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공정이 좀 승화되는 것이 저는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시대 과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것을 잘 설득하는 후보와 정당이 예.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우리 시대 정신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산업화였었다가 그 다음에 산업화 성공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생겨난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거대 담론을 저희가 도전을 했는데 저희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해서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아직 행복하지 못해요. 각종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결되는데 내용적 민주주의가 아직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화가 시대 정신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대통령 중심제라 하에서 대통령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진영을 나눠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한 발 한 발 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진화의 출발점은 권력 분산이 되어야 된다. 대통령 중심제가 의원 집정부제나 의원 내각제로 돼서 권력 분산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 과도기를 건너가야 된다. 지금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한참 됐어요. 예. 전 세계에서 1인당 GDP가 3만 달러 넘는 나라 중에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하고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 권력을 분산해냈는데 우리는 지방 분권도 제대로 못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를 통해서 너무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정권만 끝나면 항상 어떤 그 비운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예.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진적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현재의 이 아픔들을 이 갈등들을 건너뛰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의 화두고 시대 정신이고 지금 대권 후보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진영 논리가 아니고 이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진화에서 시작해서 이제 개헌의 필요성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정치적인 시간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삼아서 그런 논의를 해야 될지 역시 그 또한 여야가 또 머리를 맞대고 이번 대권 국민들의 민심을 사로잡는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바라봅니다. 두 분과의 말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